안녕하세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에 관한 일인지 혹은 라이벌 관련한 일인지요. 제가 살면서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에 처한 적은 거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에 혼자 앉아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전해보게 되었어요. 사연을 전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 안의 상처가 함께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이겨내기를 바라봅니다. 나라가 줄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저는 그대가 연예인이 되어 평생 동안 웃기를 줄게요. 분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싸이의 노래를 아시나요?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제 주변에는 연예인인 것처럼 활보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만났는데 머리색이 그랬다고, 심지어 그런데도 너를 데려갔다고 너 시어머니를 제대로 만났다. 아, 제대로 만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제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아, 나 진짜 살다 그런 어른을 처음 봤다니까. 그 시어머니를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인 그분은 아주 요란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은 여전히 기억에 선명하네요.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시어머님을 위한 콜라텍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16년 전에는 더욱 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는 콜라텍이나 무도 회장들이 모여있는 곳들도 많죠. 당시 예비 시어머님이 사시던 곳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지역적인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38선을 넘어가는 것만 아니면 무엇이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다 흘려들어. 엄마가 어디 구경시켜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알겠지? 절대 구경 가고 싶다는 그런 말 하지 마, 아이.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아이, 무슨 나폴리탄 괴담도 아니고 저 말을 계속하니까 전 혹시 제가 불편한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 자기가 일일이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거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저한테 주의를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나, 우리 아들내미가 드디어 여자를 데리고 왔네. 나는 얘가 남자 좋아하는 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네. 나는 남자예요. 엄마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뭐가, 이놈아.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집에 여자를 한 번 데리고 온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나는 이 나이에도 연애 사업을 활발히 하는데 얘는 애가 인생을 즐길 줄 몰라. 우선 만나서 반가워요. 차분하고 묵묵한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예비 시어머니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늘 끝까지 향한 사람 같았죠. 엄청난 하이톤의 보라빛 머리에서 화려한 옷차림까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이야 뭐 너희들 둘이 좋아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 앞길 막을 생각이 없다면서 말이죠. 이거 의외로 쉽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남자친구가 이전에 저에게 알려준 사항이 있다고 해요. 연신 말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틈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몸을 풀러 가볼래요? 몸을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신 대로 얼떨결에 동의했어요. 남자친구는 왜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느냐고 했지만 자신도 나이가 나이인데 라며 예비 시어머니를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보라빛 머리를 살짝 들며 딱 붙는 검은 반짝이 옷을 입은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처음 가본 무도 회관으로 갔어요. 아, 무도는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정말 연예인인가요? 등장하듯이 예비 시어머니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사람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다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이점이라면 남자분들만 인사를 했다는 점이죠. 아이고, 송여사 오늘은 이쁜 딸이랑 같이 나온 거야? 어마마, 딸은 무슨? 우리 예비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하러 가시잖아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와서 축의 두둑이 해주고 가야 해요. 알겠죠, 오라버니. 그럼. 송여사 집안일인데 당연히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은 얼마나 있다가 갈 거야? 요즘 친구들 말을 빌려오자면 예비 시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꽤나 인싸인 것 같았어요. 인싸라는 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을 칭하더라. 예비 시어머니는 인싸 그 자체였어요. 특히 동네 아저씨들한테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 표정은 좋지 않았다만 저는 활발한 예비 시어머니를 알아보며 인사를 올바르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밉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외향적이라서 제게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 나도 뭐라고, 나도 외향적이야. 아, 나도 자기도 참 걱정도 팔자다. 그래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하길. 아니라오, 형이 봐봐. 어머니 얼마나 잘 어울리셔. 저는 단순히 너무나 외향적인 예비 시어머니한테 지칠까 봐 남자친구가 계속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내뱉은 말이 끝나자마자 일이 터져버렸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나 걱정했던 그 일이 말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어요. 아이고, 사람 잡네. 야야, 이거나 야, 아이, 꽃병 같은 년아. 어디서 그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의 남편과 놀고 있더니 네가 황당한 놈에게 가져갔던 내 돈을 내놔. 내 돈을 내라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은 겨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마치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등장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다른 아주머니가 달려들어 예비 시어머니의 보라빛 머리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시상식 분위기에서 개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인사를 건넸던 중년의 아저씨들이 갑자기 흩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올해로 어머니에게 달려든 그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다른 아주머니들이 달려나온 탓이었어요. 말 그대로 난리법석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광하는 아빠가 소중한 그 즐거운 노래는 어느새 비명소리와 욕설 속에 묻혀 말았다. 어디서 말입니까? 어디서 주작을 하는 건가요? 야, 너 행동이 애썩이며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둬던 줄 아니야? 어디서까지 감내하겠냐? 볼까 말까 해봐. 머리털 다 뽑아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배워놓고 있었던 거야. 이 꽃병 같은 여자야 살면서 그런 난리는 처음 봤었어요.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 예비 시어머니들은 나를 보며 좋다고 웃을 때 아저씨들은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도망치려고 했다. 그것이 감정선이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머니들에게 달려와 머리를 뜯어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중년 아저씨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돈을 받아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니들 남편들한테 돈 갖고 오라고 한 적 없잖아. 니들 서방들이 스스로 갖다 바치는 거야. 왜 그게 억울했어요. 아이, 년들도 조금 꾸미는 게 어때? 응, 제가 맞아. 그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서 느껴졌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죠? 당시에야 그 사람이 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꺼려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날의 처음 인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도회장에 처음 가서 경험해본 경찰서도 있었어요. 결혼 후 더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더욱 성숙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경험은 이제 아들을 두고 나서 더욱 다채롭게 쌓인 것 같았어요. 아이씨, 어머니, 이게 정말 안 되겠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속이고 그대로 둘 수 있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바로 경찰 신고를 할 거니까 이런 줄 알아? 네, 너 뭐라고 했어? 아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 너 미쳤어.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왜 신고를 해야 돼? 그때까진 괜찮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어.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만큼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는 꽤 먼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앞서 언급한 상황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시어머니는 남자 문제가 좀 복잡한 사람이셨어요. 유별나게 말이에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혼주에 앉아 계셨던 남자친구와 1년 만에 헤어지신 후 여러 남자를 만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고추장처럼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중년의 남자와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만나는 건 좋다는데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일어났던 일은요. 아저씨는 정말 별롭다고 느꼈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아휴, 제가 몇 년 늦게 태어났다면 우리 송여사처럼 착한 여자를 만나 마음을 편안히 지냈을 텐데요. 아쉽다, 안타깝네요. 아마 오빠는 그런 말을 하겠죠. 나는 너무 해가 되려고 하는구나. 젊을 때는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뛰어났었으니 나이가 들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오빠는 나만 바라봐야 해, 알았죠? 아, 이런 건 질투하는 거네요. 응. 나는 우리 송여사만 생각하지. 아우, 그리스는 지금도 남편과 앉아서 그런 추잡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소름 끼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무서운 억양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몇 번이나 경고를 해야 했는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가 더 멀어졌어요. 그런데 고추장 대가리가 나타나고 일이 정말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가하다. 그 인간이 우리 남편을 사기치다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으로 치면 보이스피싱 같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에이, 너희 여행 중이겠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그 고추장 대가리가 우리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있던 때였어요. 즐겁게 잘 놀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고추장 대가리에게 말해요. 비싼 해외 연락망을 통해 연락이 올 정도면 무슨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묘한 느낌이 페이지질 그 수학기 너머로써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많이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해요. 송여사가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나나 너희 엄마가 할 수 없어도 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화한 거야? 고추장 아저씨는 남편에게 전한 상황을 설명했어.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어요.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했어. 일단 전화한 상대방이 울면서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고추장 대가리 부는 신용도가 높지 않고 신용카드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신용 회복 중이라 결국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돈을 몇백만 원 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친구에게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긴급한 수술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너를 남자로 생각한 적 없어. 내 아들이지. 아들 종사는 내게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서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술 상황을 보고 바로 연락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대화인지.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너무 다행한 일이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너무 편견으로 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죄송해요. 당신도 참 이상한 얘기하네. 뭐가 미안해요? 달려가는 게 맞을 거야? 거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이런 여행 기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계획을 끝내고 다음 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수술을 받으러 갔다던 병원으로 갔다. 동네에 상당히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지만 크게 놀랍게도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니 이미 퇴원을 했다는 말이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퇴원하였을까?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러 번 병원 데스크에 확인해봤지만 정말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없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럽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익숙한 보라빛 머리와 빨간색 머리가 보였습니다.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온 것 같은데 그것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머니, 엄마, 어디서요 엄마? 아저씨,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란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누구나 볼 때 시어머니와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부르자 둘은 뒤돈다니 오히려 도망가려고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젊고 더 빠르니까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하휴, 너희들은 동네를 창피하게 만들지 왜 따라오는 거야? 쪽팔리게 죽는 줄 알았어. 엄마, 대체 어떤 수술을 한 거야? 뭐? 어디를 다쳤길래 얼굴이 그래요? 어머님 혹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아, 그래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했냐고요? 쌍꺼풀 수술이요. 그걸 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안과에서도 쌍꺼풀 수술 많이 해줬잖아요. 성형외과 다 훨씬 싸게 말이에요. 제 친구도 어릴 때 30만 원인가 주고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었죠. 어쨌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위급하다고 난리를 치고 몇백만 원을 가져갔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시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저희 부부한테 뜯어갔던 그 몇백만 원 말이에요. 대충 상황 파악이 된 저희 부부는 화를 버럭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까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죠. 아저씨, 그 돈 어디 있어요? 그 돈 어디냐고요? 아이, 고작 쌍꺼풀 수술이라니. 하나 하면서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긴급한 상황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긴급한 상황이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왜 그 파자마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뿐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송 여사가 계속 속눈썹을 찔려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가요? 아니, 무슨 괴상한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펼치는 거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더욱 심하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 내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수술을 안 받았으면 어땠을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 오빠는 나가 쌍수하면 안 깨어날까봐 무서워서 울어버렸나 봐요.
너희는 그 마음을 제대로 못 알아주고 다 사기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게야? 엄마가 속눈썹에 찔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남편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얼마나 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겠느냐고. 마마 이 자식이 이러니 미쳤나? 너 그 손 안 나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안 온다고. 마마, 이거 와. 너 이거 폭행이야, 어? 폭행이라고, 폭행이라니. 내 이거 폭행 같은 소리 하네. 그래, 그러면 나랑 이대로 경찰서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 되겠네. 아저씨는 나를 폭행죄로 신고하고 나는 아저씨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네. 어디 한번 가자. 결국 그날 남편은 앞장서서 시어머니 남자친구 뒷목을 잡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건너편에 있는 경찰서로 걸어갔고 그 실갱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 두 분이 우리 상황을 중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법석을 풀며 도착한 경찰서에서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는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이 녀석은 아주 못됐군요. 이런 행동으로는 새아버지가 될 사람을 갖다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뻔뻔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굴던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도 함께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남편이 그들이 한 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나 봐요. 증거도 없는데 고소를 할 생각을 한다고 하니 남편이 말했지요. 원래 사기죄가 있다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그쪽에 돈을 보낸 내역도 있는데 당연히 증거가 풍부하죠.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가족한테 준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우리 남편은 남남 사이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큰 돈을 일치했고 시어머니의 수술 경과에 대해 문자로 주고받았고 거기에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돈을 넘겨줬다는 등 그런 얘기를 했으니 저희 부부가 그 돈을 받아내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 상황은 그랬어요. 결국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있었죠. 우리 부부에게 꼴랑 1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날 사이에 둘이 성형수술을 하고 명품을 샀다더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기로 선언했고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 이제 정신이 나간 판이라도 엄마가 좋다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개입하지 않을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남편이 관계를 끊기로 선언해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지냈어요. 서로를 미워하며 살지 않을 정도로 서로 미워하며 관계를 끝내자고 결정했었죠. 하지만 천류는 꽤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아휴, 고생했다. 뜨거운 밥을 떠넣고 한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면서 사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으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더 잘 돌아갈 거예요. 너희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가족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의 대화 내용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쓰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 무슨 일 있었어요? 빨리 먹으세요.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대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최근에 우리 친정엄마까지 떠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빈소에 찾아와 주셨대요. 지금은 일단 맛있게 먹으세요. 너무 괴로우시면 사도님도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없을 텐데요. 일단 먹고 다음에 한번 쉬세요. 산 사람은 사야겠죠.
세상 떠나는 분들도 편안히 가실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신경을 써주시고 시어머니 마음이 안정되면 좋겠네요. 그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고 친정 아빠는 아버지가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셨던 터라 이미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부재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황이었어요. 이제 나한테는 부모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시어머니가 빈소 안으로 들어서서 저를 그리 주신 거예요. 진짜로 기분이 묘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은 이제 제게는 터뿐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가 반갑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불편하고 다양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돈이 나서서 챙겨주시니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 엄마가 덕을 많이 쌓고 살기는 했었나 보다. 아이, 너한테는 저런 좋은 시어머니도 보내주나 봐요. 주시던 시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묵묵히 저희 친정엄마로서 장례 기간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척들과 지인들은 좋은 시어머니라고 칭찬을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선가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슨해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밤을 주무실 수도 없으셨겠지만 아침에 나와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아유, 제가 같이 가주면 좋은데 나도 간절히 좋지가 않아서 내가 같이 가면 그게 더 민폐일 것 같아서 사돈한테 정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내가 많이 빈다고 꼭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같이 전해드려라. 조심히 차에 다녀오세요. 우리 아들 내 전화하고 있으면 돼. 내가 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 혹시 동재의 와이프처럼 집에는 돈이 많은 건가요? 정말 동재 혹은 동재아우가 그냥 지겨워 죽겠다고 하네요. 큰 결심을 내려서 매장도 오픈해보고 사회생활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는데 응원은 못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방해만 지내게 만들어둡니까? 처음에는 누구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와이프랑 비교하며 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웃겨요. 집에만 있으면 되는 의사 남편처럼 돈을 낭비하며 호의호식하지 않고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왜 이제는 본 모양 스턴지요? 뭐라고 할까요? 어느 장단에서 춤추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정말 시끄럽군요. 아휴,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아니 당신은 며느리 기반이야 어디에 쓸 거야? 요즘 세상이 그런 거야? 이제는 우리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야. 예전처럼 시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 교육도 그렇고 그 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주면 좋겠어. 그런 짓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너도 숙일 줄 알아야지. 너무 대들지 않는 게 좋아?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 때문에 참을성도 못 가질 뻔했어. 정말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태권도 학원에 맡기고 있었는데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이렇게 3군데였지. 가지 학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권도 학원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이가 차를 타고 다른 학원들을 옮겨 다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태권도 학원 차량을 탑승하지 못했어요. 애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제가 바빠 일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결국 애가 울고불고 학교에서 나오지도 못하다가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비상 연락처에 적혀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었습니다. 남편도 병원에 있어서 바로 학교로 갈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마침 잘 전화를 받아주시더군요. 너가 밖에 나가서 그가 푼돈 좀 벌어온다 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첫째 손주를 이렇게 버려놓을 수는 없겠어요.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어. 바로 이제 그 매장이든 뭐든 떠나버려야 해. 손자를 만나러 갈 생각 한 번도 안 해. 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말이다. 우리 아들이 키우고 있는 피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너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돌봐줘야 그렇게 제대로 자라는 거지? 언제쯤이었을까? 맞아. 혹시 아웃도어 매장을 가봤느냐? 그럼 알 것이다. 가격은 그렇게 싼 게 아니라네. 그래서 매출이 좋거든. 사람들이 와서 옷을 하나 사면 신발도 사고 등산 가방 같은 용품도 사버리니께. 그래서 단골 손님도 늘었고 매장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즐거워. 근데 집에서 아이를 봐달라고 일 끝내라고 하니까 점점 짜증이 나. 요즘 내가 번 돈을 생각해보니까요. 저희 요즘 월 매출이 억 단위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의 처가가 부자라서 부러워한다고 얘기했었죠. 저는 나중에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직 상태가 되면 대출도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남편이 개업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할 텐데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하려는 거라고요. 우리 매출이 억 단위라면 마진이 20% 남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씩 벌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장 운영 비용과 직원 월급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남편이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그 계획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내야겠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좀 줄였어요. 아마도 남편이 개업하려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들 대부분은 정작 대화할 시간에 소홀하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된 것 같아서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매장은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웃도어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매출이 쑥쑥 오르는데 예전에는 월 매출이 걸치는 돈을 10일 만에 벌어들일 정도로 상승했죠. 돈이 제 엉덩이 아래에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직원들에게도 잘 대우했고 월급도 높여주고 나름의 복지도 신경 써주었어요. 하지만 업무가 바빠지면서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부족해졌고 그 사이를 활용해 아이들을 돌보니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잠을 더 자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이나 제가 직업상 남편이 쉬는 날에 저는 출근해야 했고 남편이 야근을 하고 들어오면 저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자게 되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있었고 우리 남편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당직이 많아야 할 야근과 출장으로 엄청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 정말 남편이 요즘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무엇을 입고 나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로 서로 소원해졌고 대화도 없었고 문자로 간단히 소통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밥을 준비할 건지 말 건지 등의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혼한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거의. 남편과 하우스메이트로 살면서 그냥 똑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었죠. 하루는 정말 남편이 쉬는 날이고 제가 쉬는 날이 딱 들어맞았는데 사실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인데 몸살이 왔나 봐요. 아침부터 으슬으슬하니 근육통이 있는 것처럼 몸이 너무 아파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축축 처지게 아파서 낑낑거리면서 앉아 누워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약을 안 가져다 주는 건 있어요. 여보, 저기 찬장에 보면 비상약들 모아둔 거 있거든. 거기서나 감기 몸살약 하나만 꺼내줘. 아, 나 진짜 꼼짝도 못하겠어. 그럼 어차피 약국에서 파는 약은 소용없어서 그냥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오는 게 낫지? 주사요. 한 방 맞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한 번 맞으면 즉시 좋아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야겠어. 와.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 너도 어떻게 병원에 가려고 해? 의사가 너를 봤으면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알아야 하는데 너는 휴대폰만 보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거잖아. 병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약을 받아와? 독감인지도 모르는데 주변에 애들한테 가서 감염시키지 말고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시큰둥하게 말했다가 여자는 남편이 몽둥이로 했던가 원수인가 어쨌든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양치를 해서 나왔어 나가자니 아프다고 낑낑거리는데 병원 같이 가자는 말은 전혀 안 하고 있어. 남편은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씻으러 가자고 해서 너무 서운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씻으려 가는 남편과 함께 가자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휴대폰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정 교수님, 이렇게 써 있는데 병원에서 온 급한 전화일 것 같아서 제가 받아보려고 전화를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떤 여자가 먼저 말을 걸더니 자기야, 어디로 나오라고 하니? 집 앞으로 온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는 호텔에서 만나자는 거야? 그러자 나는 그럼 지금 준비할게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끊긴 것 같았어요. 아니, 아닐 거예요. 본능에 따라 급하게 그 여자의 번호부터 내 휴대폰에 저장했고 남편이 씻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찾아보았어요. 아, 인간이 숨길 생각도 없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문자와 통화 목록까지 그 여자와 나의 대화 내용이 전부 나와 나랑 남편이 함께 했던 것들이었어요. 갑자기 감기나 몸살에 걸린 것처럼 정신이 나갔어요. 빠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씻고 나와서 남편이 제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남의 휴대폰을 허락도 없이 뒤적이고 있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내놔. 프라이버시가 나야말로 궁금한데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뭔지. 내가 말한 프라이버시가 바람인가? 너 지금 내 앞에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남의 휴대폰 몰래 들여다본 주제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 그러니까 왜 내 휴대폰을 봐? 떳떳하지 못하게 내가 쉬는 동안 몰래 적반하장도 했지. 그러는 너는 떳떳해서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바람이나 피우고 있어. 그래서 솔직히 너랑 나랑 무슨 정이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니? 아,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언제 들키나 마음을 진정했는데 이제 속 시원하다. 너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드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함께 잠 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만 바라보고 내 조언을 들어주어주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왜 둘째가 나온 거니? 너의 애인이 자식을 안 낳겠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손을 낳아야 하고 사랑은 다른 여자랑 하고 싶었지. 내가 일할 때 온 정신을 다 해줄 거라 해서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냥 취미로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눈덩이처럼 커질 줄 알았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외로웠어. 맨날 일하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했는데 너와 할 일이 뭘 있겠니? 그래서 결정해. 그냥 이혼하자. 나도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바람을 피우고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에게 그냥 곱게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여자.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어. 내가 그 여자를 왜 만나? 그 여자 역시 돈도 많고 속도 예민한 여자야. 당신 같은 억척스러운 인간과 만나서 장을 쳐준다면 안 돼요. 여자라고 지랄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연락해도 되겠지? 내가 그 사이에 전화번호 저장해 두었으니 어떻게 할까? 만나자고 연락하죠. 아니야. 어차피 지금 그 여자 만나러 갈 거잖아. 내가 따라갈게. 뻔뻔한 그 얼굴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자.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나를 말렸지만 이미 감기 몸살이고 나발이고 저는 남편의 바람 탓으로 모든 것을 다 잊고 각성한 뒤였어요. 결국 그 데이트하는 자리에 끝까지 쫓아가서 만났는데 그 여자도 참 뻔뻔하다고 하더니 둘이야 짝짝꿍이 맞아 바람 피우고 있었겠죠. 의사마누라 별거 없네요. 저는 이혼을 2번이나 당해서 빈털리에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힘든 와중에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남자랑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쪽은 아웃도어 매장 하면서 돈도 잘 번다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애정 없이 결혼 생활 유지하고 뭐해? 그냥 이혼하고 넘겨주면 좋아요.
속이 여린 여자는 대체 이런 소리에 넘어가나요? 제가 아주 심술 부리지 않을 만큼 일을 깔끔하게 해봤죠. 어디 한번 소송 전에 더러운 짓을 하려 해도 내 재산은 다 빼내서 오마에 넘겨줄게요. 그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만나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이혼해주면서 그 인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겠어요. 빼앗기는 생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남편은 아예 짐을 싸서 이번 연내 집으로 버려버리더라고 해요. 기가 막혀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느라 시간을 썼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아웃도어 매장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남편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매장에 나타난 거겠죠. 시어머니는 욕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말했대요. 어디든 남는 상품 같은 게 없냐? 2월 상품은 싸게 판다 하던데. 아, 너는 월 매출이 몇 척이래? 좀 이렇게 잔순처럼 굴어.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우. 또 뭐 가져갈 거 없나 둘러보러 온 거야. 제가 어머님께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는 규정이 없던데요. 팬다고 했잖아요. 들릴 물건도 없고 팔 물건은 더 없으니까 이만 가보세요. 아유, 저 면박 주는 거라고요?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왔겠냐? 좀 앉아봐요. 지난 3년간 매장 운영하면서 너 때 돈 벌었죠. 매출이 수억이 넘었는데 내가 병원 자리를 알아봤거든요. 이상하게 피골이 상적 가지고는 병원 일이 힘든지 전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슬슬 개원하자. 병원 자리를 알아봤는데 계약금 좀 넣어야 한다. 우리 아들이 일해서 힘들게 월급을 받는 것보다 이제 개원해서 큰 돈을 벌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이 병원 때문에 전화를 했다기보다는 이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 이야기는 꿈에도 안 무르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개원할 자리를 알아봤다고 하여 병원을 내주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이때다 싶더라고요. 그 연놈들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소송 준비하면서 상간녀 정보도 다 알아봤으니 집 주소도 알고 있었거든요. 개원이 좋죠. 이제 의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병원에서 교수 자리만 탐내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알아본 자리도 있는데 어디 한번 가보실래요? 그 자리가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 너도 다 생각이 있었구나. 어디 한번 주소 줘봐라. 내가 가서 구경하고. 그렇게 상간녀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1~2시간 있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악다구니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속이 통쾌하던지 제가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너, 이게요. 뭔가 했더니 주택들이 가득한 주소를 알려주셔서 놀랐네요. 이런 일은 언제부터 알았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정말 나를 속이는 건가요? 아파트나 허름한 빌라 같은 곳에서 귀한 아들이 나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그게 바로 그 상관녀의 자식인가 봐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귀한 아이들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 행동은 파렴치한 일이죠. 이런 사정이라니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준 그 주소에 가봤더니 허름한 빌라촌이 나왔어요. 확실히 자신을 놀린 것 같아서 여기 병원 말고 어딘가로 가야겠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리가 있을까 하고 허름한 빌라 입구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나오는 걸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놀라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거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정신이 번쩍 든 시어머니가 즉시 상간 뒤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입술도 새빨갛게 칠한 여자와 어울릴 만한 사이 누나인데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지금 왜 마누라랑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속이 터질 것만 같아.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인간 어디서 나오는지. 빌라들이 딱 붙어있는 좁은 골목에서 소란하게 말하던 화통 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주저앉아서 땅을 쳤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만날 녀석이나 가진 소중한 자산 하나도 없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보여준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신 차리고 공부시켜 의사로 만드는 게 어떨까? 나도 내가 자랑스럽게 잘 키운 아들이라 소개하는 걸 참아내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픈 마음이다.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데 이런 며느리를 놓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걸 지적해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지만 도대체 어째서인지 내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있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병원에 출근도 안 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잘 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와중에 또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 병원 일이 그렇게 바빠서 우리한테 얼굴 비칠 시간도 없다고 하더니만 병원은 안 나가고 여기서 뭐 하는 게야? 저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었죠. 남편 이놈이 글쎄 병원에서 주사 처방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환자 하나를 저승으로 보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다더라고요. 저도 이혼 소송하면서 변호사가 말해줘서 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대충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본 덕분에 모든 사건을 다 알게 된 거죠. 이놈이 그 일을 겪고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자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는데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나의 연인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쓰러지게 되었죠. 우리 둘은 서로를 만나고 6-7개월 정도만 지났어요. 나는 정말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엄마, 진짜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길가에서 왜 그러느냐고 할 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네요. 너무 창피하게 하네요. 쪽팔리게, 쪽팔려. 쪽팔렸다는 것을 알 것 같은 놈이 바보 같은 놈을 만났어. 인간이 아예 없어서 술집 여자와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하나도 모르는 놈이야. 아들을 의사로 키우면 어쩌겠냐고. 사고를 치고 쫓겨날 거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놈이라니까. 그 놈이 뭘 해 먹고 살 거라고? 내 놈이 결국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모든 일을 폭로할 거야. 해주면서 빌고 또 빌어요. 결혼한 이후에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커먼 죽은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비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병원 개원이 나발이고 우리 아들은 사람을 좀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잘 자라난 여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매장에 가서 깽판을 쳤다는데 제발 우리 아들을 받아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멍청한 놈인 줄 알았으면 그동안 내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응, 술집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하겠니? 어머님, 이미 한 번 불륜을 저지른 놈인데 제가 다시 받아준다고 할까봐 번은 안 피우겠다. 이미 세기말 사랑을 하고 있던데 저한테 돌아올 리도 없잖아요. 아니다. 그놈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는지 내가 마음만 다시 잡아주고 내 아들놈 받아만 주면 다 해결되게 내가 만들어보면 그리고 동재 와이프의 동자도 한 건 해줄게. 내가 비교를 해댄 것도 사과. 아마 아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이 짧았다. 너도 이렇게 훌륭한 아내이고 며느리였던 아유. 내가 미쳤어. 아주 내가 미쳤어. 노망이 난 게 틀림없다. 저는 그 인간 다시 받아줄 마음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머님, 그 여자가 부자였어. 저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남편 다시 받아주라고 사과하거든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술집 여자니까 저한테 사과하는 거 어머님 진짜 속 보여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세요.
이미 바람난 놈인데다가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짐까지 싸서 나근 마당에. 제가 모두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서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애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단박에 잘라낼 수가 있니? 아이 너 없으면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지다. 그 술집 여자가 옆에서 잘 내조하겠죠? 제가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덕분에 위자료의 최산 분할까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제가 왜 이 조로의 기회를 놓치겠다 다시 받아주겠냐고.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우리 시어머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탁 망설이지 않고 바닥을 치며 자신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며 난리를 치는데 매장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니 복잡하다고. 어머니, 여기는 영업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조금 진지하게 꾸몄죠.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낭비해버렸네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말 끝으로 제가 이거 온갖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와 상대방 위자료까지 다 처리했고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웃기지만 대박이었던 건 저희가 다녔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동재 씨의 병원 위층이었답니다. 미우나 고우나 동재 씨를 알고 있었죠.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다니니까 대충 둔 치채 그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꿀릴 거 없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지요. 동재 씨도 학창시절에 은근한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 남편에게 성적이 뒤처질 때마다 집에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에 꽁하고 남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동재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동재 씨한테 전달해준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준수 그 자식 아이 그 여자랑 교육국에는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또 영웅 안 맞는 거지. 둘이 도움 가지고 오지게 싸운다 하더라고요. 준수 그놈 병원에서 쫓겨나고 소송 걸려서 벌금까지 물게 된 거 아시죠? 돈을 그 여자가 다 벌어오는데 바가지 안 걸겠다고 지네 집에다가 돈 좀 달라고 합니다. 찾아간 채 뺨을 맞고 쫓겨나서 시어머니도 마음이 변한 사람이라면 바람 피운 아들을 챙길 이유가 없겠죠. 아주 단순히 전 시댁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가끔 그 사람의 망해가는 소식을 듣면서 제 자녀들을 잘 봐주며 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